현안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와 답변은 세 가지 과제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요. 먼저 환경 분야 김혜정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운동이 필요하시니까 박수 좀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질문이 시간이 아까보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요. 후보님께 죄송하지만 저도 짧게 여쭤보고 후보님도 가능하면 1분 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질문을 쪼개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40년까지 탈핵 국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루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이 수명이 지금부터 짓는 건 40년 이상, 또 길게는 6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후보님이 발표하신 탈핵 국가를 2040년에 만들려면 원자력 발전 수명 연한을 30년 이내로 제한한 법을 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 또 건설 계획이 확정된 6기 같은 원전에 대한 백주화 이런 게 따라야만 탈핵 국가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수명이 남아있더라도 2040년 되면 중단하고 정리하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설 중인 원전도 다 집권하신다면 저희들 중단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요. 지금 독일이 2020년에 탈핵 국가를 22년인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전망해보면. 2013년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니까 27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중인 거 이미 가동에 들어가는 건 다 중단을 하고요. 지금 이미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약간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2060년에 지금 짓고 있는 거 다 수명이 다 하면 이제 원전 제로 국가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2060년 정도 되면 전 세계가 다 원전 제로 국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실행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목했던 것은 어쨌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 몽골 공화국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5분의 4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송배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일본, 중국, 북한, 한국이 동시에 몽골 공화국을 포함해서 연해주를 포함해서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무를 총괄했던 친구를 제가 한 3시간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근데 정말 획기적인 제안이던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아마 사하라 사막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탈원전 쪽으로 가는 게 대세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30년 동안 원전을 하나도 추가 건설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일본은 54기 이미 가동 중단했고 최근에 여름철 전력 문제 때문에 2기를 재가동하는 문제 때문에 노다 정부하고 지금 탈핵단체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고 또 중국이 지금 계획 개방했던 도시 중국은 동쪽 우리 서해 쪽에 50몇 기를 짓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원전 문제는 역시 국경을 초월한 이슈 이런 정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굉장히 과감한 발언 지금 하고 계십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한다는 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후보님께서 집권하셔서 실제로 원자력 지능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개편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하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강력한 집단인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실제로 갖고 나갈 수 있는지. 공권력을 뒀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원전 마피아 이런 걸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죠. 지금 원전 마피아들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리고 이제 원전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금 이명박 정부 제가 알기로 20몇 기인데 지금 2050년까지 20몇 기를 내려서 40몇 기가 되고
그 전체 우리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의 원전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50몇 프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장기 에너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은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고, 이 2040년 원전 탈핵, 완전 원전 제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권을 지금 한 40년, 30년 해야 되는데요. 5년도 지금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5년이나 잘하시오 이런 게 국민들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큰 정부, 유럽의 복지국가,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5년 집권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쪽이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정당들이 적게는 30년, 많게는 40년 집권의 산물이거든요. 그냥 북구 유럽 모델의 복지국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 죄송합니다. 네, 사회가 역할을 안 했더니 질문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예.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꼭 참을 끼얹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4대강을 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후보님께서는 4대강의 16개 보를 다 허물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 당선되실 때도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 이걸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도지사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는 그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그 산청의 소남 저수지 뚝을 높이고 또 4대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경남도가 주관하는 그런 행보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평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정책은 진보적인데 실천은 보수적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대강 16배 댐을 허물겠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그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그 16개 보를 허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독일의 유명한 그 하천 학자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제안들을 하셨고, 또 우리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우리 간동대 박창근 교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했지만, 저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었으면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약간 그게 다르게 좀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뭐 김두관 인지도가 없어서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이유가 4대강만 중앙정부하고 제가 치열하게 국토부하고 어쨌든 수자공사 이명박 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싸웠고, 나머지 문제는 제가 경남 도정의 유일한 야권 도지사로서 정말 도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매우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태클을 걸었고요. 그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묻혀있던 불법 폐기물을 다 다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재처리를 했고, 또 낙동강 준설 깊이도 6m 하게 돼 있던 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4, 5m로 이렇게 준설을 덜 하게 됐고, 또 하만부 관리 수위도 낮춰서 이 침수 피해를 확실히 줄였고, 낙동강 수생태계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끊임없이 문제 지적하고 관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녹조 현상 이런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 문제만큼은 정말 제가 당당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낭 저수지 문제는 소낭 저수지 이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안개가 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그 아래쪽에 이 하우스 농사 수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낙동강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 소낭지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낭저수지하고 낙동강 사업은 별개의 문제였고요. 그 낙동강 이 정치가 이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이 4대강 사업 중에 이제 자전거 길 사업을 한강의 낙동강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경남이 창녕, 함안 이런 낙동강 길이 꽤 있는데 이걸 이제 행안부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부지사가 행자부에서 와 있는데 자기들이 다 준공을 해놓고 우리가 그 정부에 하는 일을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게 준공을 해놓고 아마 우리 쪽에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행안부에 또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정을 하는 행정부지사, 행안부에서 또 온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이제 그 부지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고리를 걸러가 비판을 하니까 제가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뭐 어떻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강도 들었는데 정면에서 때려 앉았고 측면에서 벤치로 때려잡았다고 비판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환경 문제는 김혜정 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요. 못하고 나중에 청중 질의가 있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환경 운동 쪽에서 계시는 분 여러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평화와 남북관계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께서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환 선생님도 박수 쳐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매우 과감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런데 어쨌든 뭐 대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하는데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다음 2번째는 남북 경제연합을 실현하고 북방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3번째는 삼재적 분축과 모병제 전환을 하시겠다. 이런 크게 한 3가지가 이제 골자인 걸로 제가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 중에 사실 제가 볼 때 남북평화협정도 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모병제도 상당한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은 모병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병제와 관련해서 제일 크게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일 크게 제기되는 비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미국과 같이 내부 식민지가 있고 인종적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나 이 모병제가 하면 돈 없는 사람들, 이 신분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군대 가는 이건데 한국 사회에서 이 모병제 하면 이 평등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김두관 후보의 비전으로 볼 때 사실 별로 맞지 않는 이 공약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바로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한 5조 정도의 이 모병제 실시 경우에 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려면 국방비가 한 2%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자주 국방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산만 늘려놨던 이런 점들이 연상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후보님이 적절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모병제는 좀 부수 개념이었는데 워낙 이게 군대를 군대를 앞두고 있는 병역 대상자나 또 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많는 문제가 돼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포털 사이트에 논란이 이미 됐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북방 경제를 통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금 어려운 국면을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30 비전, 3080 비전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뒷받침되는 게 평화협정이고 선제적 군축이고 또 그에 따른 모병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00불까지 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왔고 20,000불이 올 때 베트남 특수 또 중동 특수 10,000불까지 올 때는 아마 이제 독일의 강부 간호사 같은 가실송금 이런 게 기반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 사회 안전망 이런 데도 관심이 굉장히 공평 이런 게 의식이 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역동적입니까? 다이나믹해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국의 지금 현 경제 상황,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어쨌든 북쪽의 개성공단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북측의 자원과 노동,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윈윈한 이런 개성공단, 또 7천조 정도 추정되는 북한의 지화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제, 또 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이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3080, 3만 불 8천만 한민족 공동번영 네트워크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하위 개념으로 이 선제적 군축 모병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이 지향하는 그 평등 국가하고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군대 가면 그냥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고 또 뭐 21개월, 25개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이제 남아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경찰, 소방공무원 실제 직업 군인화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30만 개 정도 이렇게 생긴다는 걸로 역발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물론 이제 이 전 세계가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냉전이 극복이 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뭐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모병제고요. 가까운 러시아도 2017년까지 모병제를 하게 돼 있고,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대만도 2003년에 600명 정도를 모병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던 중에 너무 이렇게 안착이 잘 돼서 2년 앞당겨서 내년에 2013년에 대만이 모병제를 완전합니다. 독일은 작년인가 했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이제 강대국들 추세가 모병제이기도 하고, 뭐 세세한 수치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10,000명 정도의 군사를 줄이는데 GDP 상승 효과가 1조 정도 되더라고요. 18만 명 정도의 군을 줄이면 16조 5천억 정도의 GDP 유발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안에 내놓는 모병제 안에 보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 추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 군을 30만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다르게 뭐 35만을 줄였을 게 35조 정도 GDP 상승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대 가지 않는 고급 인력들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이런 데 훈련된 상당히 질이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GDP 상승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병제는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왔다. 다만 이제 오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한 120만 정도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어떤 기자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우리 이성한 처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120만이라 하지만 거의 5, 60만 원은 산업 현장에 다 투입이 되어 있고요. 실제 북한의 무력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군대는 특수전 부대인 한 25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인가 북한이 우리에게 양측이 1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파격적인 군축 제안도 한 바 더 있고요. 그래서 우리만 선제적 군축하면 저쪽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5만 10만씩 이렇게 줄이 나가면서 신뢰가 되면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충분히 대응 준비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병력전이 아니라 기술전, 전자전 그렇지 않습니까? 이라크 군대가 110만이었는데 15만 미군하고 걸프전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걸 쭉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오늘 12시부터 됐다 그러는데, 내일부터 저 인터뷰를 많이 할 겁니다만, 모병제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서 오히려 강군 체제로 병력수는 엄청나게 절반 이상을 줄이면서도 그래도 국방 전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유지하면서, 또 전시작전권이 2015년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이 돌아오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 정부에 설득하겠다, 이런
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병제 관련해서 그냥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모병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김태환 후보님의 이 공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 한두 가지만 좀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병제를 실시하기 전에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 전에 우선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서 병역 형태가 다양화돼서 젊은 사람들의 선택권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무기간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단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 보장 문제 또 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평화 문화를 증진시키는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 사전적인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더 시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 모병제 비전과 연결될 때 뭐 훨씬 더 이 모병제가 좀 현실성 있게 좀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점이고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병력을 줄이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 국방 예산이 그 경량 기술 강병을 추가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을 국방 예산이 늘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군축을 그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당한 군축이 진행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정책 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더 많은 관심을 좀 더 줬으면 하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짧게 대답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33조 그리고 세계 11위 정도 됩니다. 11위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고 해서 첨단 무기 이런 걸 도입하는 게 11조, 70%는 이제 병력 운영비, 뭐 기타 경상비 이런 건데요. 아마 제가 저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데 누가 또 전문가가 자료를 가져와서 2, 3조 정도 이제 그 모병제를 할 때 더 드는데 실제 30만으로 감축하면 이 경상경비와 이렇게 운영비가 훨씬 더 한 5조 얼마가 줄어서 실제는 한 3조 정도 오히려 더 남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또 가져와서 제가 살펴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그 점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복 문제라든지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지금 군내 1년에 한 180명 정도가 100여 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 사고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모병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사기 왕량 이런 게 돼서 이런 인권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거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주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좀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후보께서도 지방에서 이제 도백을 지내시는 분인데 그 발제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계층 간의 양극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양극화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위적으로 보면 스위스의 바젤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세계 29개국을 지방 분권과 또 이제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었을 때 지방 분권이 잘 된 나라일수록 경제 민주화 또 내지는 소득 수준과 GDP 성장률이 높더라는 결론이 나와서 과거 정부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지방 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도 이 내용은 밝혀졌었지만 지방정부로의 재정의 이관 또 내지는 권한의 이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후보께서 행정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도 지방정부로에 대한 권한과 재정의 이관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정부가 2013년 체제에서 봤었을 때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중앙 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중앙 집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료들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참 중요합니다. 김두관이 그리는 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뭐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지방에 잘 나눠주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바젤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 하신 것 같고 실제 OECD 국가 중에서 중앙 집권도가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프랑스 전체에서 상당히 집중 현상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전체 18%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50%를 상회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그러니까 뭐 지방과 중앙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요. 지방 최근에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96조가 깎이면서 제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도도 1년에 한 4, 5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거든요. 전체 6조 5천억인데 6조 2천억 정도는 매년 지출되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고 가용자원이라 그럽니까? 새롭게 뭔 사업을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2년 동안 도전할 때 한 3,500억 전후더라고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만 해도 그 도지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 7, 8천억, 많게는 한 1조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1조 정도를 새롭게 무슨 사업을 기획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어려워진 게 이제 부자 감세도 있고 재정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원태 강주광역시장하고 의논하면서 좀 의견 일치했던 게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가 전체 한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정도 되니까 325조에 150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전체 재정 볼륨도 키워야 하지만 특히 지방 재정 지원 볼륨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150조 중에 절반인 75조를 16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으니까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 이 절반을 줘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75조를 나누는 방식은 다시 또 인원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지만 이런 결단을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방은 그냥 어렵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언제 식사를 한번 하면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강원태 강주광역시장이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옛날에 농림수산부 장관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강주광역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방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역시 이제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번 그냥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은 뭐 전혀 투자 여력이 생기지 않고요. 너무 많이 힘듭니다. 실제 제가 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해보니 그런데 재정 분권을 획기적으로 해줘야 하고 뭐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행자부 장관 때 7개월 짧게 하면서 그게 기여한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한편으로 제가 반성하면서 또 한편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제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옛날 양여금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부처 갖고 있는 세목을 이렇게 합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그것을 간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자부 장관 물러난 지 딱 10년이 다 돼 가는데 며칠 전에 월간 조선의 신동아를 보니까 제가 좀 떤다고 좀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지 행자부 직원들 중에서 역대 행자부 직원 중에서 가장 나쁜 인기 없는 장관이 김두관이라고 누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행자부가 컨트롤해야 될 양여금을 기초로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그 회계 집행권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행자부 역대 장관 중에 가장 나쁜 장관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씀으로 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방분권 실현하려면 중앙 관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그러니까 시한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이해관계와 또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 수도권 규제 하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수도권 규제 하나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중앙에 이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규제 하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이건 또 한 가지 우리 지역하고 또 경남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MF 체제 들어서고 나서 하나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축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은행에 대한 지방은행이 대부분 없어졌고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은행은 전국에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2군데 이름만 남아있는 은행이 이제 광주은행하고 경남은행이 남아있는데 중앙 관료들은 이 지방은행 환원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은행의 지역환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 충남 천안시에 대학이 많이 생긴 것은 수도권 대학 그 정서를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그 상당히 뭐 R&D라든지 고급 기술 부가가치 높은 산업은 수도권에 할 수 있다. 물론 뭐 김문수 지사 뭐 또 서울시장 다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 풀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범구 전 의원님 와 계신데 충북 그 음성 이런데 그 지방공단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계산, 정평 이런 데 많이 왔는데 지금은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다 회사가 다시 경기도 이쪽으로 다시 몰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제 충남이나 뭐 이쪽은 지금은 수도권을 저희들 경남이나 전남에 있는 분들은 축풍령을 경계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구별합니다. 강원도도 원주나 지금 춘천 같은 영서지방 거의 수도권에 가깝고요. 충북도 오송 뭐 이렇게 음성에도 큰 공업단지가 있고 이 평택, 당진 이런 충남도 굉장히 지금 공장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영남, 호남 갈등이 아니라 영호남이 단결해서 수도권하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상황이 완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앙 제가 5대 개혁 중에 뭐 검찰, 재벌, 금융권도 했지만 중앙 관료를 좀 이렇게 확 바꾸지 않으면 지방이 절대 뭐 재원이나 이런 거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중앙 관료 개혁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은행은 또 그 지금 우리 금융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주은행이나 경남은행을 매각을 하게 돼 분리 매각을 해서 지역 경제인이나 상공인이 좀 갖게 하면 훨씬 지역에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좀 대출도 되고 유리한데 이 금융감독의 김석동 위원장이 보니까 이걸 몽땅 해서 팔겠다고 국민은행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경남이나 강주 쪽의 민심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강주의 그 상황들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도지사 할 때 이 경남은행을 경남도민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좀 매각을 해줘야 될 강주은행에 경남은 안 해주고 잘 되고 있는 인천공항이나 내리 팔려고 지금 카이라고 또 그 T50 고등전술 훈련기 만드는 그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또 칼에 팔려고 그러고 인천공항은 뭐 자기 조카가 있는 어디 회사에 팔려고 하고 이게 잘 되는 건 또 팔려고 그러고 팔아야 될 건 안 팔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점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도지사 중간에 그만두고 와서 경남도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시는데 경남은행이 경남도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도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그 가정폭력과 친정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수기를 써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저희 한국여성인전화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편과 애인한테 죽은 여자들을 국가통계가 없어서 숫자로 세봤습니다. 2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건 훨씬 많겠죠 실제로는. 그런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씩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죠. 올해는 7월 1일 현재 57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폭력과 관련된 이 과제가 국정의 책임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지 뭐 애도 낳고 살아야지 노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국정 과제를 채택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몇 번째 정도로 채택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동 문제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권력이 굉장히 가부장적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고를 해도 그냥 가정 문제도 이렇게 방치하고 이래서 죽음으로 몰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명 국가인데 어떤 폭력도 정말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말 기강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뭐 국가 권력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보완들이 필요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여러 부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또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기능이 나아가는 역할이 떨어진 부분 좀 정비를 하고, 새로운 이슈나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총리실에 그런 기구를 둬서 종합적인 뭐 이렇게 정책을 좀 세우고 그것을 좀 강력하게 실현하는, 구현하는 이런 정부의 역할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오픈하고 많은 국민 제안 정책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장차관의 30%를 여성에게 대통령이 되시면은 하시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폭력이니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다뤄지지가 않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다루는데 그 문제를 딱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모병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예산이 2조 3조 원 들어가는 거에 사실 남성들은 아까 이승환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잘 안 갈 거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남성들이. 근데 여성은 사실 그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군가산점 때 했을 때 선생님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성이 모병제에 많이 지원할 거를 예상해서 그 부분에서 여성을 위한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막사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보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지금 7,000명 정도 지금 여성이 복무하고 계신데요. 아마 모병제라면 여성들이 많이, 지금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원 경쟁. 대통령은 공익 하나고 또 시간도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잘못되고 부족했는데, 나는 국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24시간을 잘 보내며 또 각부 장관한테 책임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합을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권력 지금 87 체제헌법 하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 구조로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저희들이 대선에 승리하면 바로 헌법개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 정당, 또 시민사회 뭐 이렇게 학계, 노동이 다 포함하는 헌법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권력 구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 새로운 향후 짧게는 향후 20년 길게는 향후 한 50년 국가 운영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이 87 체제 산물인데 운영을 해보니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는 국민이 동의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 외교 뭐 이런 기능은 대통령이 하시고 또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내치는 부통령이든 총리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 되신 분들이 대통령 되시니까 이 여의도 이제 당이나 국회 간섭을 좀 안 받고 멋지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정부가 망하는 시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과 국회는 민심의 바다에 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중에 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그 현장에 보시면 요즘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선택을 했다고 얼마나 야박하고 뭐 이런 걸 도대체 당신 뭐하는 정도로 압박을 할 정도로 이 지역에 있어서의 해난과 뭐 이해관계 요구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 살아있는 걸 입법화해서 정부로 이렇게 넘겨주면 정부는 그 실행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당정청이 아니라 뭐 청와대는 정부 소속에 포함되는 게 당정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당은 민심에 떠 있고 청와대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정부여야만 살아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시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전략가가 대통령인데 저는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는 쉬고 이틀 정도만 정말 좀 크게 고민해서 우리 민족에 우리 국가가 나아갈 일은 맥을 짚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도지사 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정에 쫓겨가지고 2년 동안 고생만 했습니다만 그 청와대 홈페이지 보면 저 대통령 일정에 콜롬비아 대사 접견 한 건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더라고요. 옆에 지켜보니.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가? 승리를 하기 위한 연대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도저히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게 돼 있고 따라서 민주당에 실망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에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않으면 승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반면에 민주당 안에서는 공동이나 연합이나 이런 말을 하면 배신이니 패배주의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님은 어떻게 승리의 전략, 승리를 위한 연대의 전략을 해나가실 것인지 최근에 공동 플랫폼이라든지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민방기 교수님 승리 전략에 대해서 또 연대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강주 전남 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 안철수 교수가 1등이고 제가 2등이더라고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제가 40%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 다 합해서는 그 안철수 원장이고 강주 전남 그 유권자들 매우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분들인데 왜 민주당 후보를 안 하고 안철수 원장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당이 박근혜 후보를 꺾을 유일한 후보는 아직까지는 안철수 원장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정당이고 또 10년 동안 민주정부를 운영했던 그 정당으로 참으로 그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이 그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25일 제주경선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저는 뭐 3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중에. 그래서 제 번호가 2번인데 이번만큼 이변을 일으켜서 민주통합당의 1위 후보가 되고 안철수 교수를 끌어안고 박근혜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서 3기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25% 지지율이 있는데요. 그 9월 16일 빠르면 늦어도 9월 23일 날 결선 투표에서 확정된 후보가 이제 치열하게 정책 토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3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다른 후보가 뽑히면 안철수 교수 지지율보다 훨씬 낮을 거고 김두관이 뽑히면 안철수 교수하고 지지율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를 확 허리는 부들릴 수는 없지만 끌어안고 그 연대를 통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통합당이 제정신을 차리고 당내 후보들이 제대로 좀 국정을 잘 이끌 후보임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국민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김두관이 막 민주당 대선 후보 된다고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대와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정권을 정리해야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민주당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패널을 하신 김성진, 김유선, 성전현 선생님 세 분에게 박수를 빠뜨려주세요.